1억 4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한다고 연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러시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한국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게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 기업들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인들이 한국 기업을 얼마나 원하고 있길래 그러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아 카르포바입니다. 저는 러시아 출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예요. 오늘 저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모두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요. 러시아에 도착해 기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작고 조용해 보였어요. 5년 전 이곳은 항상 새 한국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지금은 텅 빈 느낌이에요. 나탈리아, 여기야. 사촌 미하일이 자동차에서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제가 촬영하는 동안 마을을 운전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저는 카메라 가방을 뒷좌석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의 차는 한국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이에요. 저는 바로 차이를 알 수 있었어요. 더 시끄럽고 히터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어요. 마을을 지나가면서 저는 많은 변화를 보았어요. 새 한국폰이 도착할 때마다 밖에 줄이 서 있던 큰 전자제품 상점에는 이제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10대들이 모여 한국 TV쇼를 보던 카페는 문을 닫았어요. 이 모든 것을 담아야겠어. 저는 거리를 녹화하기 위해 카메라를 켜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해. 제 다큐멘터리는 단지 제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희망에 관한 거예요. 한 나라의 혁신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희 가족은 보통의 러시아인들처럼 한국 제품을 각별하게 생각했어요. 러시아의 혹독한 기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품질과 신뢰성,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죠. 어디부터 찾아갈 거니? 미하일이 시내 중심을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입안 삼촌의 오토바이 가게가 좋을 것 같아. 저는 대답했어요. 입안 삼촌은 우리 가족 중 가장 먼저 한국 관련 사업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스토리가 입안 삼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삼촌의 집 앞에 다다르자 추억이 물밀듯이 돌아왔어요. 10대 때 그의 가게를 방문했던 것을 기억해요. 지역 전체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전기 오토바이를 사러 오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그건 그냥 오토바이가 아니었어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우리의 가장 혹독한 겨울에도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었어요. 지금 가게를 봐. 미하일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었던 입안 삼촌의 가게는 반쯤 비어 있어 보였어요. 한국 브랜드 이름을 보여주는 밝은 간판들은 사라졌어요. 전시된 오토바이는 몇 대뿐이고 안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저는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지 사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러시아를 떠났을 때 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진 기분이었죠. 이 다큐멘터리를 꼭 만들어야겠어? 미하일이 물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에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서 하는 말이야.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걸 해야 하는 이유야. 저는 카메라를 꽉 쥐며 대답했어요. 우리 이야기는 전해져야 해. 우리가 한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단지 폰이나 오토바이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우리는 잃어버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차에서 내려 입안 삼촌의 가게 앞에 섰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그가 아직 재고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한국 오토바이 중 하나를 가지고 손님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카메라를 켜고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자 벨이 짤랑거렸고 삼촌이 올려다보았어요. 나탈리아. 그의 지친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다가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취재한다며?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은 한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왜 우리 모두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입안 삼촌의 눈은 빛났어요. 삼촌은 자신의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한때 오토바이 열이 서 있던 빈 공간들, 그가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지막 몇 개의 제품들을. 좋아. 그럼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보여주자고. 입안 삼촌이 저를 가게 뒷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한 대의 한국 오토바이가 서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보물처럼 반짝이고 완벽했어요. 이거란다. 입안 삼촌이 오토바이를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어요. 에코라이더 K-752지. 내 모든 것을 바꿔놓은 오토바이란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그에게 향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삼촌. 삼촌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삼촌의 눈에서 마음속으로 과거로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5년 전 나는 이 가게를 닫으려고 했어. 그가 시작했어요. 내가 팔던 러시아 오토바이는 계속 고장이 났거든. 고객들은 화가 났지. 유럽 바이크는 너무 비쌌어.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혹독한 러시아 겨울에 잘 작동하지 않았단다. 저는 그가 오토바이 주위를 걸으며 특별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을 촬영했어요. 그때 모스크바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 갔어.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한국 전기 오토바이를 봤지.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모두가 그것들을 비웃고 있더라고. 러시아에서 전기 오토바이라고? 영하 온도와 끔찍한 도로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이야. 입안 삼촌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한국 회사 담당자는 한번 시도해보세요 라고 권유했어. 그는 배터리 칸을 가리켰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었지. 그들은 영하 4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배터리를 만들었어. 다른 전기 차량들은 우리 겨울에 작동이 안 될 테지만 이것만은 그렇지 않았어. 입안 삼촌은 빙판길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 타이어와 움푹 패인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튼튼한 프레임을 보여줬어요. 그는 극한의 추위에서 중요한 부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난방 시스템이 있는 작은 패널을 가리켰어요. 한국인들은 그저 오토바이를 만든 게 아니었어.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러시아를 연구했어. 우리의 날씨, 우리의 도로, 우리의 필요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위한 오토바이를 만든 거지. 입안 삼촌은 그의 책상으로 걸어가 사진첩을 꺼냈어요. 3년 전의 사진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가게는 빛나는 한국 오토바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경을 온 손님들로 매장엔 빈자리가 없었어요. 입안 삼촌은 10명의 직원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오토바이를 테스트한 후 저는 그것에 모든 것을 걸었어. 그가 계속했어요. 나는 대출까지 받았지. 한국 회사를 설득해서 공식 딜러도 따냈어. 친구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했다니깐. 삼촌은 눈 속에서도 가게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6개월 후 나는 모든 재고를 팔아치웠지. 사람들은 이것을 사기 위해 500km나 떨어진 곳에서 운전해 왔을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제품을 들여오기도 전에 모두 판매가 되었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저는 삼촌의 열정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오토바이들이 실생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이야. 입안 삼촌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졌어요. 의사들은 겨울에도 외딴 마을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지. 학생들은 다른 도시의 대학까지 통학할 수 있었고, 작은 사업체들은 1년 내내 배달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는 의료용품을 가득 실은 한국 오토바이와 함께 있는 간호사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팀은 수십 년 동안 겨울에 단절되었던 마을들까지 찾아갈 수 있었어. 삼촌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 오토바이들 덕분에 생명을 구한 셈이지. 저는 입안 삼촌을 따라 전시된 외로운 오토바이로 돌아갔어요. 그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그러나 정치적 문제가 시작됐어. 각종 제재들, 국가 간의 긴장. 저는 삼촌께서 고개를 떨구는 것을 촬영했어요.
처음에는 신모델을 들여오는 것이 금지되었어. 그 다음에는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마침내 한국 회사는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지. 이반 삼촌은 또 하나의 사진을 꺼냈어요. 삼촌에게 오토바이를 처음으로 보여준 한국 담당자와 악수하는 모습이었어요. 박성준 씨가 직접 전화해서 사과를 해왔어. 이반 삼촌이 말했어요. 그는 전화로 울고 있었어.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어. 저는 잠시 카메라를 내렸어요. 그들이 떠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반 삼촌은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친구를 잃은 것 같았어. 우리의 미래를 빼앗긴 느낌이라나? 삼촌께서는 게시판에 있는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한국 오토바이와 함께한 사람들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메모도 적혀 있었어요. 30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해요. 매주 손님들이 한국 바이크가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봐. 이반 삼촌이 말했어요. 나는 잊지 않기 위해 이 모델 하나를 여기에 두고 있어.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말이야. 다큐멘터리를 위해 다음으로 누구와 이야기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어요. 알렉산더 삼촌이 좋겠구나. 삼촌이 대답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한국 기술이 단지 교통수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렉산더 삼촌의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그의 건물은 주변의 모든 것과 달랐어요. 이 지역의 다른 건물들이 오래되고 회색빛인 동안 알렉산더 삼촌의 건물은 현대적인 유리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빛났어요. 알렉산더 삼촌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차이를 느꼈어요. 온도가 완벽했어요.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방을 지나갈 때 부드러운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숨겨진 스피커에서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카메라를 켜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인가요? 알렉산더 삼촌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한국 기술이지. 40%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 시스템부터 방문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보안 시스템까지. 알렉산더 삼촌은 저를 거실 창문으로 안내하고 밖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의 건물을 둘러싼 빈 공사 현장을 볼 수 있었어요. 커다란 콘크리트 기초가 버려져 있었고 철골 구조물이 해골처럼 솟아 있었어요. 이곳은 완전한 스마트 동네가 될 예정이었어. 그가 설명했어요. 10개의 건물을 모두 연결할 예정이었거든. 한국 파트너들이 떠나야 했을 때 우리는 3개만 완성했지. 알렉산더 삼촌은 태블릿을 집어들고 화면에 3D 모델을 보여줬어요. 그것은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난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보도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녹색 공원과 현대적인 건물이 있는 아름다운 동네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게 아니었어. 그가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러시아에서 직면하는 실제 문제들, 극단적인 날씨, 높은 에너지 비용, 그리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해결해 주었거든. 저는 삼촌이 아파트의 기능들을 시연하는 것을 따라갔어요. 삼촌은 허공에 대고 말했어요. 조명 어둡게. 그러자 조명이 즉시 낮아졌어요. 온도 2도 더 따뜻하게. 저는 열이 부드럽게 상승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께서 바로 아래층에 살고 계신데 벌써 80살이 되셨네. 전에는 매 겨울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 오래된 건물의 난방은 허술했거든. 어머니께서는 실내에서도 코트를 입고 지내셨어. 삼촌은 벽에 있는 큰 버튼이 달린 간단한 패널을 보여줬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노인 거주자들을 위한 특별한 제어 장치를 설계했지. 그 후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셨어. 이곳으로 이사 온 이후로는 추위와 관련된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셨지.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의 커뮤니티 룸으로 내려갔어요.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달리 이 공간은 미완성처럼 느껴졌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한쪽 구석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방의 대부분은 비어 있었어요. 이곳은 모든 연령대를 위한 수업, 건강 서비스 및 활동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될 예정이었어. 알렉산더 삼촌이 설명했어요.
기술은 이미 준비가 되었는데 완성을 하지 못했단다. 삼촌은 의료기기가 있는 벽을 가리켰어요. 이 한국건강검진 스테이션은 무료로 주민들의 혈압, 체온 및 기타 생체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지. 데이터는 의사에게 바로 전송이 되고, 저는 근처 테이블에 있는 편지 더미를 발견했어요. 알렉산더 삼촌이 제 시선을 따라왔어요. 그것들은 공사가 언제 계속될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편지야. 삼촌이 조용히 말했어요. 완성된 3개의 건물에 사는 가족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했어. 이제 그들은 과거로 둘러싸인 미래의 섬에 살고 있어. 알렉산더 삼촌은 저를 얼어붙은 놀이터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으로 데려갔어요. 아이들은 두터운 겨울옷을 입은 채 추위에 떨며 놀고 있었어요. 한국 계획에는 난방이 되는 야외 공간이 포함되어 있었단다. 그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겨울에도 밖에서 놀 수 있었고, 노인들은 빙판길 위험 없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어. 간단하게 들리지만 그게 되었다면 정말 모든 게 바뀌었을 텐데. 저는 삼촌이 창 밖을 응시하는 얼굴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삼촌의 눈에서 자부심과 슬픔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이 기술은 단지 부유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 그가 계속했어요. 그것은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 그 점이 매우 특별한 점이었지. 한국인들은 우리의 니즈를 이해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 거야. 우리가 그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한 노인 여성이 문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알렉산더 삼촌에게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이분은 이웃인 페트로바 씨란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곳에 처음으로 이사 온 사람 중 한 분이시지. 이 아파트는 제 생명을 구했어요. 페트로바 씨가 말했어요. 전에는 겨울이 두려웠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제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렉산더 삼촌이 저를 건물 밖으로 안내하는 동안 저는 그 건물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다음으로 누구를 방문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어요. 드미트리 삼촌을 한번 방문해 보렴. 알렉산더 삼촌께서 제안해 주셨어요. 드미트리 삼촌은 한국 제품 구매 후 몇 년이 지나도 어떻게 우리를 계속 도왔는지 말해줄 수 있을 거야. 그것은 다른 외국 제품들이 결코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말이야. 다음 날 저는 드미트리 삼촌의 수리점을 방문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작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을 때는 사무실 건물의 한 층 전체를 썼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래된 쇼핑센터에 있는 단 2개의 작은 방에 불과했어요. 나탈리아, 어서 와. 드미트리 삼촌이 저를 보고 외쳤어요. 드미트리 삼촌은 작업대 위로 몸을 숙이고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그의 안경은 코 낮은 곳에 걸쳐져 있었고 밝은 램프가 그의 작업을 비추고 있었어요. 무엇을 수리하고 계세요?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며 물었어요. 6년 된 한국 스마트폰이야. 삼촌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스마트폰 주인이 새 것을 사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 더 새 것이라도 이것만큼 잘 작동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 저는 작은 가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드미트리 삼촌이 다양한 한국 전자제품을 수리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들이 붙어 있었어요. 구석에는 조심스럽게 정리된 부품 상자들이 놓여 있는 선반이 있었어요. 전에는 몇 명이나 일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50명. 삼촌은 마침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우리는 각 유형의 한국 제품, 스마트폰, 냉장고, 세탁기, TV에 특별히 훈련된 기술자들이 있었지. 심지어 이어버드와 작은 액세서리만 수리하는 팀도 있었어. 드미트리 삼촌은 도구를 내려놓고 천으로 손을 닦았어요. 한국 전자제품은 달랐단다.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제품들은 우리의 극단적인 온도에서도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졌거든. 고장났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어. 그는 책상 위에 컴퓨터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이 컴퓨터가 한국 제조업체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어. 어려운 수리가 있으면 엔지니어들이 영상으로 실시간 도움을 줬지.
그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수년간 사용 후에도 계속 작동하기를 원했어. 드미트리 삼촌은 서랍을 열고 명함들을 꺼냈어요. 5개 도시에 지점이 있었어. 지금은 나와 2명의 파트타임 도우미만 남았지만 한국 회사들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저는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물었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먼저 우리는 정품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지. 그 다음엔 온라인 지원이 사라졌어. 마침내 교육 프로그램마저 끝이 났단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제품 수리를 위해 찾아오고 있어. 어떤 분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찾아오셔. 다른 곳에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기도 하거든. 그때 마치 미리 짜여진 것 같이 문이 열렸어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한국 냉장고 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드미트리 니콜라예비치, 그녀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제빙기가 작동을 멈췄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전히 제가 가진 것 중 최고의 냉장고예요. 드미트리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볼게요. 그녀가 떠난 후 삼촌은 저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 냉장고는 8년이 되었어요. 여기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3년, 길어야 4년 정도만 작동해.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 그렇게 필사적인 거야. 바로 그때 제 사촌 니콜라이가 도착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니콜라이는 젊어요. 겨우 30살이죠. 그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파트너십으로 문화 콘텐츠를 제작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마침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었거든. 니콜라이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빗어 넘겼어요. 난 20명의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혼자 일하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콘서트, 문화축제, 언어교류를 제작했는데 지금은 그저 한국 문화에 대한 작은 블로그를 업데이트할 뿐이야. 그는 그의 폰에 있는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수천 명의 러시아 10대들이 한국 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큰 화면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 문구를 배우는 대규모 행사들이요. 한국 문화는 젊은 러시아인들을 사로잡았어. 니콜라이가 설명했어요. 그것은 단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어. 뭔가 특별하게 우리와 연결된 가치를 보여줬거든. 가족에 대한 존중,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 말이야. 드미트리 삼촌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적 연결은 사람들이 기술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어. 사람들은 단지 좋은 제품이어서 한국 폰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 그들은 한국과 연결됨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들을 원했던 거야. 니콜라이는 그의 폰에서 통계를 꺼냈어요. 한국 회사들이 떠나기 전 우리 도시의 10대들 중 70% 이상이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어. 한국어 수업은 영어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 저는 카메라로 둘의 사진을 찍었어요. 수리 도구를 든 드미트리 삼촌, 문화 콘텐츠를 가진 니콜라이를요. 그들은 한국과의 연결에 있어 다른 분야를 대표하지만 둘 다 같은 상실감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불씨가 살아있도록 유지하고 있어. 니콜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말이야. 다음으로 누구를 방문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어요. 너희 부모님이 좋겠구나. 드미트리 삼촌이 제안했어요. 한국의 비즈니스 관행이 우리 회사들을 내부에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해 주실 거야.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저녁에 부모님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엄마의 요리 냄새가 익숙하게 복도를 채웠어요. 엄마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미소로 밝아졌다가 제 카메라를 보자 빠르게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네. 엄마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내는 아버지가 종이와 폴더로 둘러싸인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어요. 홈 오피스 벽은 한국 비즈니스 스쿨의 증명서와 서울 여행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친척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며 설명했어요. 모두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들이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식 경영 방식과 복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돕는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일거리가 없으신 상태였어요.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자꾸나. 엄마가 제안했어요. 식탁에서 저는 카메라를 부모님께 향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물었어요. 아빠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지 제품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어. 그들은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단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러시아 회사들에서는 보스가 명령을 내리고 모두가 그저 복종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하지만 한국 회사들은 다른 방식을 보여줬어. 모든 직원의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겼고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러시아 기업들이 그들로부터 배우도록 어떻게 도왔나요? 저는 물었어요. 아빠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는 러시아 매니저들을 한국 회사에 방문하도록 데려갔지. 그들은 직원들이 존중받는 방식, 휴게실이 얼마나 편안한지, 관리자들이 명령을 내리는 대신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식을 보았어. 가장 큰 변화는 복지 시스템이었어. 엄마가 설명했어요. 한국 회사들은 직원들의 건강, 교육, 가족 필요를 돌보는 것이 단지 친절함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아빠는 폴더를 꺼내서 한국 관행을 도입한 러시아 회사들의 전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직원 만족도는 2배가 되었어요. 더 적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회사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우리 전성기에는 30개의 러시아 회사들과 일하고 있었어. 아빠가 말했어요. 작은 비즈니스부터 큰 공장까지. 그들 모두 한국식 경영 방식을 배우고 있었어. 저는 이제 조용해진 홈 오피스를 둘러봤어요. 한국 회사들이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주요 고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뿌리가 사라진 느낌이었단다. 한국인들이 떠나고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 회사들에게 한국 모델을 배우라고 말할 수 있었겠니? 아빠는 엄마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우리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한국 회사들이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그들의 옛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 저녁 식사 후 제가 일주일 내내 촬영해 온 친척들이 부모님의 아파트에 모였어요. 이반 삼촌, 알렉산더 삼촌, 드미트리 삼촌, 그리고 사촌 니콜라이까지 모두 도착했어요. 저는 그들이 서로를 포옹하고 슬픈 미소로 인사하는 동안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담고 싶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요. 모두는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런 다음 이반 삼촌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매달 오토바이 부품을 구하기 위해 벨라루스로 운전해요. 완전히 합법적이진 않지만 제 고객들이 저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반 삼촌은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알렉산더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용 가능한 부품으로 한국 스마트 홈 시스템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결과는 같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5개의 나라들로부터 친구들을 통해 한국 화장품을 주문해요. 엄마가 작은 미소와 함께 덧붙였어요. 드미트리 삼촌은 그의 가방을 열어 작은 전자부품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들은 한국 폰을 수리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 가격의 10배가 들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어떤 돈이든 지불할 거예요. 니콜라이는 그의 폰을 보여줬어요. 저는 사람들이 최신 한국 쇼를 볼 수 있는 지하 스트리밍 클럽을 운영해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어요. 저는 카메라를 그들의 얼굴 위로 움직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품질은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서 그것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아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국 제품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다들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왜요? 저는 물었어요. 비록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저는 제 다큐멘터리를 위해 그들이 그것을 말하도록 해야 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엄마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을 위해 저는 우리 도시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한국 제품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 인터뷰했어요. 제 첫 번째 방문지는 소콜로바 할머니의 아파트였어요. 그녀는 78세이고 혼자 살고 계세요. 제가 그녀의 부엌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자랑스럽게 한국 냉장고를 보여주셨어요. 7년이나 된 거란다. 할머니는 마치 충실한 애완동물처럼 냉장고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었어. 전에 있던 러시아 냉장고는 매 겨울마다 고장났었어.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모든 것이 안에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선반들이 용기들에 딱 맞는 크기란다. 불빛이 전혀 깜빡이지 않아. 그리고 전기를 적게 사용해서 요금이 예전의 절반밖에 안 나와. 다음으로 저는 페트로프 가족을 방문했어요. 그들의 거실은 한국 스마트 TV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페트로프 씨는 그의 5살 아들이 간단한 메뉴를 얼마나 쉽게 탐색하는지 보여줬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 이후로 우리는 3개의 다른 TV를 구입해봤어요. 페트로프 씨가 설명했어요. 그 어느 것도 이것만큼 잘 작동하지 않아요. 화질은 여전히 더 좋고 컨트롤은 아이에게도 이해하기 쉬워요. 페트로프 가족의 집을 나와서는 한 지역 고등학교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10대들을 만났어요. 몇 명은 교체할 수 없는 깨진 화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브랜드로 바꾸기를 거부했어요. 이 폰들은 이제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걸요? 마샤라는 이름의 소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그녀의 폰에 있는 한국 유명인들과 언젠가 방문하고 싶은 한국 장소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단지 제품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폰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문화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이러한 인터뷰들을 통해 저는 중요한 것을 알아챘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이 제품들의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기를 말이죠. 한국과의 교류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위해 저는 입안 삼촌의 오토바이 가게에 친척들을 모았어요. 외로운 한국 오토바이는 여전히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었어요. 마치 그것이 캠프파이어인 양 우리는 그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말했죠. 저는 한국이 러시아에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듣고 싶어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입안 삼촌이 먼저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축하고 있던 미래에 대한 두 번째 기회를 의미할 거야. 그가 말했어요. 이 오토바이들은 단지 교통수단이 아니었어. 그것들은 자유를 상징했어. 알렉산더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마트홈은 단지 살기 편한 장소가 아니었어. 그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추위, 높은 에너지 비용, 노인들의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었어. 수리 시스템은 단지 제품을 고치는 것만에 국한되지 않아. 드미트리 삼촌이 덧붙였어요. 그것들은 단지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는 관계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야. 사촌 니콜라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문화교류는 단지 오락거리가 아니었어. 그것은 나라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비즈니스 관행은 단지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단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직장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으니까. 아버지가 결론 지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보여줬어. 우리에게 물건을 파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 우리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
제가 카메라로 그들의 얼굴을 훑어볼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어요. 바로 희망이에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한국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도되었어요. 외국 기업들이 곧 돌아올 수 있다는 소문이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그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1억 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한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지 제품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상징하는 희망 때문에 말하지. 저는 카메라를 끄고 가족들 사이로 합류했어요. 가운데 있는 한국 오토바이를 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단지 국가나 제품의 원천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더 나은 미래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국의 철수로 인한 손실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감정과도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대로 회복이 된다면 단지 비즈니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거예요. 약속을 회복하는 희망의 상징이 될 테니까요.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편리하고 더 연결될 수 있다는 약속이요. 그것은 정말 기다릴 가치가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 끝.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의 끝은 아니에요. 아직은요.